안녕하세요. 40대 초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예전에는 평범하다는 말이 치가 떨리게 싫었는데 이제는 평범한 보통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원래 사람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들 하죠. 저는 인생의 꿈이 남들만큼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게 제 꿈이었답니다. 이런 제가 30 중반이 넘도록 만나는 남자도 없고 결혼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집안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은 명절에 저만 보면 꼭 이런 말을 한마디씩 하셨어요. 어차피 사람 사는 거 엎어치나 매치나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래도 딱 하나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남자 능력 따라 사모님이 될지 아줌마 될지 한가름 나는 게 세상 이치야. 그러니까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면 적당히 밥벌이 할 줄 아는 놈 만나서 결혼해. 명절만 되면 집안 어른들은 저를 보면서 꼭 빨리 치워야 할 짐을 못 치운 사람들처럼 한마디씩 덧붙였어요. 아마 30 중후반 나이대에 시집 안 간 여자들이 제 이런 말을 들으면 공감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저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결혼감으로 딱인 남자가 뚝 떨어질까요? 그러다 30대 후반에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남편의 첫인상은 이런 남자가 왜 여태 결혼을 안 했지 싶을 만큼 완벽했어요. 직원이 8명 정도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깔끔한 스타일에 완전 모범생 스타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꿈에 그리던 능력 있고 훈훈하기까지 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대화를 할수록 이런 사람이 왜 지금까지 남아있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남편은 정말 일밖에 모르던 일 중독자였죠. 처음에는 혼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던 사업이 제법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도 8명이나 고용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남편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도 있고 앞으로의 비전도 뚜렷했던 남편과는 취향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해서 연애까지 이어졌어요. 아무래도 둘 다 나이가 있을 때 연애를 시작해서 그런지 연애를 1년 정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과의 결혼이 마치 인생 역전이라도 한 것처럼 기뻤어요. 가장 늦게 결혼했지만 가장 조건 좋고 멋진 남자와 결혼했다는 게 꿈만 같았죠. 게다가 남편은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겸손하고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면모를 가장 잘 보게 된 건 저희 부모님을 처음 뵙던 날 아버지가 남편을 보면서 멋쩍은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든 딸도 자식이라 이렇게 막상 시집 보내려니까 마음이 헛헛하네. 막내딸이라 그런지 장남 장가 보낼 때랑은 또 기분이 달라. 부족하겠지만 서로 채워가면서 잘 살아. 그게 내 부탁이야. 저도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도 가정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라고 했던가요? 남편은 자기도 아직 부족하다면서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는 말이 어찌나 듬직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 인생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 저를 공주님으로 만들어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결혼 후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당신 회사 그만두고 이제 좀 쉬어. 신혼집이랑 회사 거리도 있고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어차피 몸만 힘들 텐데 무리하지 마. 안 그래도 회사가 멀어져서 걱정이긴 했어.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침마다 너무 피곤하더라고. 돈 잘 버는 남편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나 해. 내가 명색이 회사 대표인데 당신이 아침마다 기를 쓰고 출근하면 남들이 나 능력 없다고 욕해. 사모님은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내가 당신 덕분에 호강한다. 고마워. 내가 내조 잘할 테니까 더 승승장구해. 저는 그때 선뜻 회사를 그만두라는 남편의 말에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들은 남편 잘 만나서 회사 그만두는 걸 가장 부러워했습니다.
한 동료는 저를 보면서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말라고 나한테 아침마다 홍삼 챙겨줘. 워킹맘이 지치면 집안이 무너진다고 힘내래. 아유, 맞벌이 하다 같이 죽자는 거지. 내 팔자야. 어쨌든 너무 좋겠다. 우리 중에는 네가 제일 시집 잘 간 것 같아.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어깨도 으쓱해지고 기분 좋았습니다. 저런 소리를 듣고 싫어할 여자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남들이 저를 보며 부러워하는 말들에 취해 저한테 벌어질 앞날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 같이 꽃길을 걷자며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손만 잡고 가면 제 인생은 꽃길일 줄 알았던 게 제 착각이었던 겁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고 남편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땐 제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사람 한 명 속이려고 작정을 하면 정말 일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은 결혼 1년 후부터 하나씩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신혼집이었던 아파트는 남편이 매매로 산 자가였어요.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샀으니 저도 구색에 맞춰서 혼수를 다 준비해왔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 1년이 지나자 저한테 엉뚱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 듣는 낯선 중년 목소리를 한 남자가 전화를 받은 저한테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번호가 김종대 씨 와이프 되는 분 번호 맞나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 드디어 찾았네. 그 다른 게 아니고 월세 계약서 다시 쓰려는데 남편분이 통 전화를 안 받아서요. 이번에 월세 올릴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아, 그럼 전화를 받으셔야지. 집에서 나가려는 건지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건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 계약이라뇨?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아파트 남편이 매매로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나, 눈 뜨고 집 뺏기게 생겼네. 아, 못 믿겠으면 등기부 등본 확인해 봐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 좀 받으라고 해요. 난 무조건 월세 올릴 거니까 싫으면 짐 빼요. 저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분명 남편 명의로 된 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라며 월세 계약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묻는데 저로서는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직접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소유권자 이름이 남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 이름은 김종대인데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자로 올라간 사람 이름은 정용호였어요. 너무 믿기 힘들어서 제가 서류를 잘못 열람했나 싶어 주소도 확인해 봤지만 분명 제가 살고 있는 그 주소가 맞았습니다. 왜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계약한 남편이 이해도 안 갔지만 왜 저를 속였는지 그조차도 의문이었죠. 결혼할 때 꼭 자가를 준비해오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왜 그랬는지 답답한 데다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른 채 퇴근하고 집에 오는 남편을 보자 불쑥 화부터 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저를 보고 무슨 일 있냐며 태연하게 묻는데 그게 더 저를 화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말 돌릴 것도 없이 남편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용건만 물어볼게. 내가 지금 이걸 제대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숨쉬고 살 것 같아. 뭐길래 그렇게 비장해? 낮에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말이야, 낮에 당신한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집 명의 누구 앞으로 돼 있어? 누구긴 누구야. 내 이름으로 샀으니까 당연히 내 명의지. 아주 끝까지 거짓말이네. 당신 말이 맞으면 등기부 등본이 잘못 나온 건가? 누가 봐도 당신 이름 여기 없잖아. 대체 왜 거짓말한 거야? 남편한테 낮에 뽑아둔 등기부 등본을 내밀었고 제가 등기부 등본을 내밀자
남편은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꼭 엄마 몰래 저금통에서 돈 빼다 걸린 애처럼 안절부절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할 땐 언제고 증거를 내미니까 당황하는 모습이 사람의 바닥을 여지없이 보여주더군요. 제가 끝까지 왜 거짓말했냐며 추궁하자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좀 더 떨어지면 사려고 했지. 그럼 그렇게 미리 말을 하면 될 걸 왜 거짓말을 해? 뻔히 들킬 거짓말을 왜 하냐고. 그래도 내가 남잔데 집 정도는 해와야지 싶어서 그랬지.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도 번듯한 집에서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이렇게라도 했으니까 우리 잘 살았잖아. 앞에서는 샀다고 거짓말하고 뒤로는 월세 내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모르는 까만 놈 만들어 놓고 전세도 아니고 월세가 말이 되냐고. 괜히 2년 계약했다가 집값 떨어지면 바로 못 살까봐 그랬지. 다 당신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나 좀 이해해줘라 좀. 이해가 돼야 이해를 하지. 당신 이거 말고 나 속이는 것 또 뭐 있어? 지금 당장 말해. 아 없어. 내가 무슨 거짓말만 하는 거짓 인생 사는 줄 알아? 그리고 어차피 집값 조금 더 떨어지면 살 건데 뭐가 문제야?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작거나 크거나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당신 입으로 더 이상 속이는 거 없다고 한 거야? 나는 충분히 사실대로 말할 기회 줬고 그 기회 차버린 거 당신이다. 남편은 제 말에 수긍하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어차피 결혼할 때 사나 집값이 떨어지고 사나 명의는 자기 명의로 살 텐데 뭐가 문제냐면서 늦게 집 사려고 했던 게 그렇게 큰 문제냐면서 뻔뻔하게 말하는데 뒷목 잡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변함없는 건 남편이 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말로는 미안하다고 해도 남편은 오히려 제가 과민 반응을 한다며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투덜거리면서 곧 사려고 했다는 변명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데 한 대 미리 맞아볼래?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 무슨 남자가 그렇게 투덜투덜 말이 많아? 제가 화를 내며 말하자 남편은 그제야 슬슬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애 아니면 개라더니 그 순간 대단해 보이던 남편이 어찌나 찌질해 보이던지 원래 결혼이 이런 건가 싶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시댁은 꼭 저를 문제 많은 며느리 보듯 대했어요. 다들 회사 대표랑 결혼한다고 제가 엄청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냥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삶이었죠. 남편은 지독한 짠돌이였어요. 얼마나 지독했냐면 시댁에 하는 선물이나 용돈도 아까워했답니다. 정말 아들놈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단 말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시모는 남편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반길 만큼 아끼셨죠. 특히 시모는 종종 반찬을 챙겨주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집에서 내조한다고 푹 퍼져 지낼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내가 너 이뻐서 우리 며느리 고생할까 봐 반찬 주는 것 같아? 저번에 아들 어떻게 사나 가보니까 반찬은 죄에다 짜고 밥은 아주 질어서 죽인지 밥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밥 먹고 출근하면 일이나 제대로 되겠어? 결혼하고 그놈의 밥 타령에 시모가 저한테 뭐라고 할지 안 듣고도 대사를 줄줄 읊을 정도였죠. 시모는 제 음식이 매번 짜다면서 남편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하라고 잔소리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싱겁게 했더니 또 시모가 이번에는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너는 간을 맞춘 거야 만 거야. 이렇게 싱거우면 먹은 것 같지도 않겠다. 이러더니 옆에 있던 소금을 국에 들이붓는 거예요. 그때 소금을 국에 퍼붓는 시모를 보면서 알았죠. 제가 날고 기고 용을 써도 시모는 저를 좋게 볼 생각이 없던 겁니다. 그리고 이유는 하나였는데 제가 집에서 퍼져 있는 게 싫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했던 게 제가 진짜로 퍼져 있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아요.
회사 그만두고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나중에라도 취업하려고 공부하면서 지냈답니다. 솔직히 잘난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던 마음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3개월 해보니까 제 성격에 맞지도 않았고 내 돈 벌어서 쓰다가 생활비 받으려니까 불편해서 공부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짠돌이었던 남편은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집에 2식구 산다지만 생활비 100만 원만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더 말해봐야 제 입만 아파서 남편이랑 생활비로 더 이상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만큼만 쓰자 하고 지내는데 시모가 이렇게 저를 긁을 때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잠시 가정주부로 있어 보니까 내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도 반찬 받으러 시모가 오라 해서 갔다가 또 내조가 어쩌고 하시는 시모를 보면서 저도 화도 나고 답답한 마음에 말을 했어요. 저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어린애기 이유식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입맛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춰요. 생활비 따박따박 받아 쓰고 있으면 장금이처럼 음식 만들어서 남편 위해서 다 해줘야지. 생활비요? 저 결혼하고 생활비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100만 원으로 생활해서 제가 오죽하면 공부하면서 취업하려고 준비를 하겠어요. 뭐야? 네가 사치 부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으로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잘 보면 돈 남을 거 아니야? 그게 다 너 테스트해보는 거야. 이 여자가 집에서 내 돈 흥청망청 쓰나 안 쓰나 보려는 건데 그 뜻을 모르겠어? 100만 원으로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면 얼마나 남을 것 같으세요? 뭐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내가 돈 아끼라고 반찬 주는 거잖아. 자, 다 챙겨가.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 그때 시모는 몰랐던 사실을 들었다는 듯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생활비 100만 원에 관리비 보험료 내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데 어떻게 매번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서 올립니까? 그런데 그때는 남편 저녁 먹으러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매번 투자자 미팅 있다, 회식 있다 이런 식으로 집에 새벽에 오거나 술을 많이 마신 날은 회사에서 잔다며 전화가 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혼자 먹는 집밥이라 이렇게 반찬 많이 안 줘도 된다고 해도 시모는 남편이 항상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라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랑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애를 봐주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왠지 계속 저는 남편과 사는데도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기분이었어요. 다들 결혼 전후는 다르다지만 제 남편은 너무도 달랐고 심지어는 자꾸 작은 거짓말을 들키기까지 하니까 이 사람 믿어도 되는 거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이 생각에 불씨를 당긴 사건이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정체 구간에서 뒤에 오던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와서 그대로 들이박은 사고였죠. 그런데 보험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끌고 다니던 외제차가 남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 리스였던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차 끌고 다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또 거짓말했다는 거였습니다. 자동차세를 낼 때도 저한테 자기 명의로 된 차라 직접 자동차세를 낸다고 했어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보험회사를 불러 사고 수습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차 명의 당신 앞으로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랬나? 법인 명의지.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래. 내가 똑똑히 기억해. 당신 자동차세 낸다고 나한테 생활비에서 돈 빼달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벼룩의 간을 내먹으라고 하면서 줬는데. 중간에 변경했는데 말을 안 했나? 자동차세 냈던 거 영수증 가져와봐. 아니면 내가 납입 내역서 찾아봐? 아유, 왜 그래? 원래부터 법인 명의였어. 그냥 내 명의라고 하면 멋있어 보일까봐 그랬지. 그럼 돈은 왜 가져간 건데? 왜 자꾸 들킬 거짓말을 해? 꼭 그렇게 사소한 걸 다 거짓말해야 속이 편해?
당신이 이렇게 나 쥐어잡으니까 내가 자꾸 변명하고 기죽으니까 그렇지. 나도 가장답게 대접받고 살고 싶다고. 대접? 웃기고 앉아있네. 너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나 요즘 당신이 가볍게 하는 말도 다 의심스러워. 어제도 회식했던 건 맞아? 어디서 했는데?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알겠어. 앞으로는 저녁 집에 와서 먹을게. 그리고 그 돈은 내가 현금 들고 다니고 싶어서 그냥 들고 다니다 썼어. 법인 회사라 돈 쓰는 게 자유롭지 않잖아. 대표 월급 들어와도 이 집 월세, 사업하다 생긴 대출 다 빼면 남는 것도 없어. 자랑이다, 자랑이야. 그러면서 일 관두라는 말을 어떻게 한 거야? 아휴, 내 팔자야.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팍을 치면서 한탄했어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태도는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차라리 큰 거짓말을 해서 들키기라도 하면 제대로 싸워볼 텐데 꼭 저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다 들킬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유치원생한테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매번 이런 자잘한 싸움이었어요. 이런 작은 싸움이 늘어갈 때마다 저는 지쳐갔고요. 그런데 그쯤부터 남편 태도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짠돌이에 거짓말 많이 하는 것 빼고는 큰 단점이 없었는데 갑자기 안 피던 담배도 피기 시작하고 집에서 통화하다 화를 내는 것도 몇 번 듣기까지 했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왔길래 같이 저녁 먹으려고 다 준비했더니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방문 앞에 섰는데 남편이 화를 내면서 통화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저렇게 화를 내나 방문 가까이 귀를 대봤는데 남편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지우자고 했잖아. 대책도 없으면서 왜 그래 정말. 난 절대 네 말대로 할 생각 없어. 나 말할 만큼 했고 지우든 말든 네 맘대로 해. 남편은 전화에 대고 화를 잔뜩 내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문을 열고 나오려 했습니다. 문 앞에 있던 저를 보고는 남편 표정이 무슨 한밤의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어요. 들은 걸 안 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궁금한 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해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뭘 지우라고 화내는 거야?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그게 자료 지울 게 있는데 안 지웠다길래 빨리 지우라고 그 말한 거야. 자료 안 지운 게 뭐라고 대책이 어쩌고 저쩌고 해?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기밀 자료라 그래. 관리가 워낙 까다로운 게 있어서. 회사를 내가 자세히 말하면 알아?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봐. 왜 짜증이야? 내가 진짜 취업만 해봐. 내 통장에 월급 꽂히기 시작하면 당신 국물도 없어. 저는 그날 엿들었던 남편 전화가 정말 회사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늘 들키는 거짓말만 하던 남편은 저한테 정말 날벼락 같은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들 잘생기면 잘난값하고 못생기면 꼴값하고 돈 잘 버는 남자는 돈지랄을 한다는데 대체 제가 믿고 살던 남편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결혼하고 1년 3개월 만에 40평생 구경 못 해본 세금 체납장도 구경해봤습니다. 확실한 건 남편이 튼튼한 재무 구조가 갖춰진 회사를 운영 중인 게 아니라는 건 그제야 알게 됐어요. 저는 집안 청소를 하다 세금 체납장과 독촉장을 보고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에 남편 회사로 바로 가봤죠. 예전에도 급한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갔던 적이 있어 길은 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확인하고 두고 간 건가 싶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직원들이 저를 보면서 수근거렸어요. 그리고는 눈치를 보더니 저를 보면서 한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안에서 대화 중이세요. 누구랑요? 손님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직원 면담 중이세요. 그날따라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남편 점심시간에 맞춰 왔는데 그날은 저도 급한 마음에 온 거라 시간을 못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를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과 같이 대표실에서 나오는 직원과 남편이랑 딱 마주쳤습니다. 남편 옆에 있던 여직원은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울고 있었고, 사무실 가운데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제 어깨를 치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대표랑 부부라고 유세 부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처음 봤는데 어깨를 치고 나가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 회사에 왜 왔는지도 잊고 울컥할 뻔했는데 남편이 저를 아는 체하며 부르길래 그냥 넘어갔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왜 왔냐고 물었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독촉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세금 체납은 뭐고 독촉장은 뭐야? 회사에 진짜 무슨 일 있어? 진짜 이건 또 어떻게 찾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뭘 알아서 해? 이걸 왜 집에 숨겨둔 거야? 직원들은 알아? 세금도 못 내는 회사인 거? 누가 세금도 못 낸다는 거야? 당신 지금 나 무시해? 다 낼 수 있는데 지금 세금 감면될 부분이나 찾아보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참견이야? 부부가 경제적인 거 공유 안 하면 뭘 공유하고 사는데? 이런 걸 알아야 나도 대비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말이나 해? 맨날 거짓말하고 이리저리 핑계만 대니까 하는 소리잖아. 알겠어. 일단 집에서 기다려. 내가 저녁에 다 설명해 줄게.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당신 저녁에도 거짓말 생각하지 마. 걸렸다간 진짜 이혼이니까. 저는 남편한테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답답해 저는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남편 회사에 같이 일하는 친한 지인들이 있었는데 그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사실을 알고 싶었어요.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라도 알고 싶었죠. 그래서 친구한테 남편 회사에 무슨 일 있나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친구한테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어요. 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큰일 났어. 네 남편 회사 평범한 회사가 아니었나 봐. 세금 체납은 둘째치고 돈 세탁하다 걸려서 관련된 직원들 전부 소환조사 받게 될 거래. 뭐야? 그럼 내 남편은? 진짜 미치겠다. 그 사람 무늬만 대표였대. 불법 자금 세탁하면서 세금 탈루한 거 지금 걸려서 줄줄이 고구마처럼 다 걸리고 있대. 너 어떡해? 혹시 그 회사에 너도 관련 있는 거 아니지? 내가 무슨 관련이 있어. 나는 그 회사가 유통회사였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 그리고 회사 얘기만 나오면 정색을 하고 말도 안 해줬고. 아, 말을 안 해준 게 아니라 못 해준 거네. 바지 사장이 뭘 알고 말하겠어? 저는 친구를 통해 남편의 민낯을 알게 됐고 허탈감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회사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거나 정확한 매출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맨날 사업하는 사람은 늘 아껴 살아야 한다면서 짠돌이처럼 아끼는 것만 봤지 일적인 내용은 전혀 아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놀랍고 무섭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남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니까 닫힐 줄도 모르고 줄줄이 몰랐던 사실들이 저를 정신없이 흔들었습니다. 낮에 남편 회사에 갔을 때 제 어깨를 치고 울면서 뛰쳐나갔던 여직원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저 그때 머릿속으로 이 직원 혹시 월급 밀려서 월급 받으러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진짜 다 망해가는 판에 이제는 직원들이 집까지 찾아오는구나 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 말어 고민하는데 초인종만 누르던 직원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월급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여직원의 말에 저는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진짜 내가 사는 집에서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며 가슴 졸이나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 여직원은 들어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당돌하게 거실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그 모습을 보는데 얘는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얘는 대체 뭐지 싶어서 마주 앉았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전혀 예상 못한 여직원의 태도에 당황스러워 저는 왜 이러냐며 물었어요. 그러자 그 여직원은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찾아올까 말까 며칠 고민했는데 오늘 회사에서 사모님 처음 마주치고 꼭 찾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직원이 대표 집을 찾아올 일이 뭐가 있는데요? 월급이라도 못 받았어요? 아니요, 사모님. 저 대표님 사랑합니다. 대표님 아이도 가졌고 지금 6개월이에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막장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딱 봐도 남편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찾아왔는데 기가 막힌 현실을 직접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 여자를 보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임신했다고 하면 다 임신한 거예요? 초음파 사진이에요. 어차피 사모님 임신도 안 하셨고 두 분 사이에 걸릴 것도 없는데 그냥 이쯤에서 이혼하세요. 지가 뭔데 이혼하란 말아야? 부부 사이가 우스워 보여? 너 같은 게 중간에 껴서 감나라 배나라 할 만큼 별것도 아닌 것 같냐고. 저 대표님이랑 연애하다 임신한 거예요. 하룻밤 불장난 같은 거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모님은 지금 늦게 결혼해서 아직 아이 없는 거 다 알아요. 애 없으면 이혼도 쉽잖아요. 요즘 이혼 흠도 아니래요. 그리고 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 힘들게 키워서 집이 정말 가난해요. 얘 꼭 낳고 싶은데 혼자 키울 자신도 없고 대표님이랑 결혼해서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상간녀가 찾아와서 저한테 남편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들어보니까 저랑 결혼하고 5개월 만에 남편은 상간녀랑 붙어먹고 있던 겁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지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 와이프가 아는 후배라면서 데려온 사람이 이 상간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상간녀가 왜 회사까지 밀고 들어왔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간녀를 보며 침착하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상간녀면 상간녀답게 뒷구멍으로 만나야지. 회사는 무슨 낯짝으로 나와? 저 지난달에 취업시켜줬어요. 그래서 다닌 지 한 달 됐고요. 지금 취업이라고 했어? 무슨 회사 취업을 그런 식으로 하니? 네가 말하고도 웃기지 않아? 취업이라고 하는 거? 무슨 구멍가게 알바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직원으로 상간녀를 고용해? 저는 상간녀의 말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사업하면서 어린애 앞에서 얼마나 주름 잡았을지 상상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줄줄이 소환 조사 받게 생긴 상황에 저한테 이혼해달라는데 이거 건수 제대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 남편 때문에 저는 소갈이 하다가 이제야 이혼을 해야겠다는 선명한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 물정 모르고 절 찾아와 사랑 타령이나 하는 속편한 상간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혼해 주세요. 저 정말 대표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 축하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축하한다고요. 취업도 임신도 다 축하해요. 사모님, 열 안 받으세요? 내가 왜 열이 받아? 솔직히 살아보니까 진짜 꽝이야, 꽝. 안 그래도 이혼할 참이었는데 잘 됐네. 변호사 알아보고 있었는데 잘 됐어. 너도 그놈도 쌍으로 넘겨야겠어. 아, 그리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거기 돌아가는 상황 좀 알려줄게. 애 낳고 내조하려면 전부 알아야지. 자, 이거 봐. 저는 쌓여있던 세금 독촉장, 체납장을 전부 보여줬어요. 얼마나 쌓였는지 한두 장이 아니었고 그중 몇 장을 상간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당돌한 상간녀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무슨 독립투사라도 되는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대표님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솔직히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 꿈이 엄마처럼 안 사는 건데 대표님이랑 살면 떵떵거리고 아이도 저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방해하지 말고 그냥 좀 이혼해 주세요. 누가 이혼 안 해준대? 해준다고. 근데 네가 내 남편이랑 합치면 어떤 현실이 널 기다리는지 알려주는 거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숨 쉬는 거 빼고는 믿을 게 하나 없는 놈이거든. 너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날 올 거야.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임신 6개월인데 왜 혼자 와? 내가 네 머리채 잡고 흔들지도 모르는데 네가 사랑하는 대표는 너 혼자 여기 보냈어? 제가 조롱하며 비웃는 목소리로 말하자 상간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사실 대표님은 아이 지우자고 있어요. 사모님이랑 이혼 못한다고 우리 아이를 지우자는데 저는 절대 못 지워요. 아이 심장 소리도 다 듣고 왔고 내 뱃속에서 이렇게 커가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지워요. 저 정말 큰맘 먹고 온 거예요. 저 그냥 한 대 치세요. 정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왔어요. 자, 한 대 쳐요 그냥. 자기 뺨을 내밀며 한 대 치라고 오기를 부리는 상간녀를 보자 인간은 정말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한 대 맞고 이혼해달라고 온 상간녀나 같이 놀아놓고 애 책임 못 진다고 지우라고 한 놈이나 진짜 오합지졸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심한 얼굴을 하고 상간녀를 보며 말했어요. 알았다니까 결혼하시라고요. 나도 걔랑 애 낳고 살아보지 않아서 자기는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는데 아주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봐. 그리고 네가 사랑한다는 대표 이제 끈떨어진 끈앞을 들게 생겼는데 어쩌냐? 백날 떠들어봐야 네가 내 말을 듣기나 하겠니? 아유 직접 살아봐야 아우 뜨거워 하고 도망치겠지. 근데 그땐 이미 늦었을 거야. 내 말 명심해. 그리고 곧 너도 고소할 거니까 정신줄 꽉 잡아. 저를 왜 고소하세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그냥 인생 역전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저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 좀 봐주세요. 바람 폈잖아. 그럼 내가 곱게 이혼하고 너희 잘 살라고 축복을 빌어줄 거라 생각했어? 나도 정신적 피해가 있는데 고소해야지. 진짜 내가 바보는 안 때려. 그러니까 더 바닥 보이지 말고 가. 내 손 더럽히기 싫으니까 나가라. 이혼해 줄 테니까 이 집에서 그 자식이랑 잘 살아봐. 저는 뻥찐 표정으로 저를 보는 상간녀를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제야 저는 속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후련한 마음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제가 시집 올 때 사온 가전가구를 전부 챙겨갈 준비를 했어요. 제 짐을 한창 싸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싸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묻더군요. 여보, 이게 뭐야? 당신 어디 가? 어디 가긴. 주제도 모르고 겉멋만 잔뜩 든 너랑 이혼하고 새삼 찾으러 간다. 왜? 무슨 소리야 그게? 세금 체납 때문에 그래? 그거 사업하다 보면 한 번씩 벌어지는 일이라니까. 솔직히 말해. 네가 하던 게 사업이야? 허수아비처럼 날벌레 쫓는 네가 무슨 사업? 처음부터 이상했어. 사업할 깜냥이 아닌데 너 같은 게 대표 달고 설치는 꼴이 같잖았는데 이제야 내 직감이 맞아 떨어지네. 바지 사장이니까 지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설명도 못하고 백날 첫날 유통업이라고만 하지. 그래, 불법 자금 돈 세탁하는 것도 유통이긴 유통이다. 아니지, 그 상간녀한테는 업종 변경했다고 해. 세탁소 같은 걸로. 쉽게 말해 알아먹겠던데? 아주 멍청한 게 수준이 너랑 딱 맞아. 저는 남편한테 상간녀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제 캐리어를 붙들고 늘어지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한 번만 봐줘. 내가 지우라고 했는데 걔가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나 진짜 키울 생각 없어.
진짜야. 나는 너랑 살 마음이 없어. 몇 번을 말하니? 너랑 걔랑 수준이 딱 맞으니까 둘이 살라고. 아니네. 같이 못 살겠네. 소환조사 시작했다는데 옥바라지 하게 생겼어. 아이구야. 걔가 그러더라. 자기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너랑 살고 싶대. 남자 보는 눈 하나 기가 막히네. 아유, 옥바라지까지 하게 생겼으니 대단해. 그거 다 해결될 거야. 당신 지금 화난 거 충분히 알아. 그럼 잠깐 친정에 가 있어. 내가 다 해결하고 올게. 사업하다 보면 다 이런 거라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더 큰 돈 벌려 있고 그래. 여보 제발. 아 진짜 이거 안 나? 캐리어로 후려 맞고 싶어? 너도 맞아 죽을 각오로 나 잡는 거면 내가 너만큼은 진짜 제대로 칠 수 있는데 한 판 해봐? 그래야 이혼할래? 양손으로 캐리어를 잡고 흔들자 남편은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쳤어요. 저는 한심한 뒷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큰 돈 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평생 월세나 내면서 살아라. 이 개살구 같은 놈아. 저는 있는 힘껏 소리치고 캐리어를 끌고 나와버렸어요. 그때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었답니다. 사실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라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두려움이 더 컸어요. 주변 시선, 손가락질도 두려웠고 이혼하고 나면 나이 많아서 까탈스러워서 못 사는 거라고 할까봐 위축되는 게 있었죠. 하지만 남들이 제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간녀가 나타났을 때 속으로 환호를 질렀어요. 그때 상간녀가 맹목적으로 결혼에 전전긍긍하는 거 보니까 제 모습이 저랬을까 싶은 겁니다.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로또라도 잡은 것처럼 눈을 반짝이는데 솔직히 참 바보 같아 보였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과거의 제가 부끄럽기도 했고 그때 나에게 사과한다 생각하고 굳게 결심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때 상간녀는 가난하게 산 세월이 싫어서 남편을 만나 인생 역전을 하겠다는 다짐까지 저한테 말했었죠. 사실 저도 남편이 사업가라는 말에 혹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바람에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하라고 했을 때 얼씨구나 하고 그만뒀던 겁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됐어요. 백마탄 왕자한테는 백마가 있지만 저한테는 그 왕자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맨몸으로 남편만 믿고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구속되기 직전에 알게 된 사실이라 얼마나 그나마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끝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고 상간녀한테도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하라고 위자료 소송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시나요? 전 남편 회사는 폐업을 했고 결국 돈 세탁을 하던 일당은 전부 구속된 겁니다. 부자 남편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겠다던 핑크빛 미래가 물거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 가정 있는 남자한테 덤벼 이 사단을 만듭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그 와중에 저는 전 남편한테 옥중 편지를 받았네요. 구구절절 쓰긴 했는데 그중에 가장 웃긴 구절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뒤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뒤늦게 알았어. 우리 정말 행복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내가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만은 늘 옆에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꼭 출소해서 만나자. 보고도 어이가 없지 않으신가요? 별 미친 인간 다 본다는 말이 절로 나오시죠? 자기 믿고 아이까지 낳고 옥바라지 않은 상간녀는 어쩌고 저보고 함께 살자는 건지 정말 답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 상간녀도 유부남 꼬신 대가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니 이 정도면 하늘도 노하셔서 천벌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직장도 잃고 미혼모 신세가 된 상간녀가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소하고 상간녀한테 갈진 잘 모르겠지만 제발 둘이 꼭 붙들고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끝까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남자 믿고 팔자 바꿔보려 했던 제 과거가 한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지금은 분야를 바꿔서 새로 취업 자리도 알아보고 있어요. 이혼 전에는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속이 다 시원하답니다.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 함부로 남한테 기대서 살 꿈은 아예 접었답니다. 지금은 취업 공부도 하고 운동도 다니면서 솔로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옛말에 거짓말은 심리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잠깐은 상대방 눈 가리고 속일 수 있겠지만 그 거짓말이 평생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위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다 보여주는 게 정답이라고 느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할 사람 흠을 알아야 서로 채워가며 살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인생의 진리를 비싼 값 치러가며 배웠고 다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진심으로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아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모두 인생의 좋은 인연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